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막장 드라마 같던 일이 시댁을 휩쓸고 지나간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연을 듣다 보니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삶에서 막장을 마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남편과 전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가정적일 뿐 아니라 저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래된 회사 생활로 많이 지쳐있는 제게 남편은 큰 활력소가 되었죠. 남편은 번역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 스케줄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런 남편이 집안일을 독차지해주며 전 다른 맞벌이 부부보다는 비교적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보다는 수입은 적었지만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흰 두 사람 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 얼굴 붉히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역시나 시댁이겠죠. 정확히는 어머님과 저희 부부의 문제가 되겠네요. 남편의 친모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지금 저희와 문제가 일어나는 어머님은 새엄마였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결혼하셔 슬하의 자식을 따로 가지시진 않으셨고 남편과 아주버님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주버님만으로요. 어릴 땐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과 연애부터 해서 결혼까지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남편과 어머님의 사이는 대면대면했어요. 어머님도 남편에게 애정이 크지 않아 보였고 남편 역시 그런 어머님에게 살갑게 굴진 않았죠. 간단한 인사치레만 주고받는 두 사람과는 달리 아주버님과 어머님의 사이는 좀 더 모자 사이 같았어요. 일단 어머님의 행동이 남편을 대하는 행동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우선 호칭부터가 달랐죠. 남편에겐 그냥 이름만 부르는 대신 아주버님에겐 말끝마다 우리 아들을 붙이셨죠. 처음엔 그런 어머님의 차별을 보며 아주버님은 어머님이 재혼하시며 데리고 온 자식인가? 하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차별을 받으니 남편도 어머님께 어느 순간부터 살갑게 대하기가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형만 예뻐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그런지 나도 어머니한테 정붙이기가 힘들더라고. 그렇게 거리를 두다 보니까 나중엔 꼭 해야 하는 말 아니면 대화도 없었지. 혹시 당신이 어릴 때 큰 사고라도 친 거 아니야? 뭐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친구들 괴롭히는 건 물론이고 막 가출까지 하는 비행 청소년? 아, 방금 상상했는데 웃겼어. 하여튼 그래서 어머님이 당신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두 아들을 그렇게까지 다르게 대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야. 난 모범생에 가까웠다고. 어린 마음에 어머니한테 칭찬 한번 듣고 싶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렇게까지 해도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어. 사고 친 건 오히려 형이었지. 고2 때까지 주변 학교 돌면서 도장 깨기까지 하고 다녔다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왕따나 학교 폭력 이런 사고는 안 쳤는데 싸움질은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 그나마 고3 때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정신 차리고 공부만 하기 시작해서 지금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사람 꼴로 사는 거지. 아니었으면 아마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렇게 싸우고 다녀도 어머니는 형만 예뻐하셨었어.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나름 어머님만의 말 못할 이유가 있겠지 했어요. 그 말 못할 이유가 제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장르여서 충격적이긴 했지만요. 어머님과 남편의 사이가 이렇다 보니 당연히 저에게도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받지 못한 효도를 저에게만큼은 받고 싶으신 건지
저를 들들 볶기 시작하셨어요. 예,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집안 어른들께 아침 저녁으로 인사차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아침 저녁으로 얼굴 비추라는 것도 아니고 너 편하라고 전화로 대신해 준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든다고 전화 한 통이 없는 거니? 꼭 이 다 늙은 노인네가 너한테 전화해서 이런 소리까지 해야 하나 이 말이다. 아침 저녁으로요? 그래, 왜? 싫으냐? 넌 밤새 노인네들이 무사한지 궁금하지도 않은 게야? 밤새 일이 있어봤자 얼마나 큰일이 있다고. 아니, 어머님 말씀이 100번 옳다고 해도 시댁엔 어머님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주버님도 계시는데 제가 굳이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고민을 하느라 대답할 타이밍을 놓쳤고 어머님은 재빠르게 다음 요구사항을 내놓고 계셨죠. 그리고 집에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게야? 적어도 주말에 한 번씩은 들려서 얼굴도 보고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니? 아, 어머님, 전화는 자주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찾아뵙는 것도 노력해보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찾아뵙는 건 힘들 것 같고요. 힘 닿는 대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것 봐라. 결국 내 뜻은 다 무시하고 네 뜻대로 다 하겠다고 하는구나. 어쩌다 이런 고집 센 것이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고집이 아니라요, 어머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말로만 네 알겠어요, 어머님 하고서 못 지키게 되면 그게 더 어머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만 들으시지 마시고 제 상황도 좀 이해해 주세요. 어휴, 요새 며느리들 무섭다고 하더니 널 보면 진짜 그 말 틀린 것이 하나 없구나. 어찌 시어미 말에 단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니? 이러니 내가 널 예뻐하려야 예뻐할 수가 있겠니? 늘 이런 식이었어요. 과한 요구를 하시면서도 전혀 과하다고 느끼시지 않는 어머님과 곧 죽어도 빈말은 하지 않는 저. 그야말로 칼과 방패의 싸움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도 며느리였고 계속 무시하기엔 곤란한 상황인 것도 분명했죠. 그래서 전 남편을 어르고 달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런 저희 부부가 어머님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와 어머님은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은 혼낼 수 없으니 저에게 이상한 꼬투리를 잡으시며 저를 혼내기 일쑤였고 그런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리 없는 남편은 제 방패막이가 되어 어머님과 거침없이 맞서고 남편의 행동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어머님은 절 또 괴롭히셨죠. 그렇게 반복되는 상황은 정말이지 지겹고도 최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이었죠. 결혼에 관해 아무 말도 없던 아주버님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시댁 식구에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물론 저에게도요. 형님이 생기면 이 메비우스 띠와도 같은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예비 형님이 되실 분은 저보다 한 살이 많고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대신 밖에서 시댁 식구, 저, 그리고 예비 형님. 이렇게 간단한 식사로 상견례를 대신한다고 전해 들었죠. 그래서 예비 형님은 편한 자리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약속 장소로 나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비 형님은 제 입이 다 벌어지게 시원한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시더군요. 형님은 눈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깊이 파인 끈 민소매에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 당시 계절이 여름이긴 했지만 좀 과하게 드러냈더군요. 저요,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숨쉬기도 힘든 날씨엔 민소매도 입고 짧은 반바지도 입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대신하는 자리에 그런 차림은 아니지 않나요? 전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너무 오바해서 생각하나 하는 마음에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니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인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단 한 사람, 어머님만 빼고요. 어머, 우리 맏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더위를 많이 타나 보구나.
젊어서 그런지 그런 옷도 잘 어울리는구나. 연예인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보? 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연예인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나오기도 전 파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제 예상과는 달리 어머님은 진심으로 형님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도무지 개념이란 없어 보이는 형님이 왜 마음에 쏙 드신 것인지 저와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식사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자리가 마무리될 때쯤 형님이 자신이 그래도 맏며느리이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을 땐 아버님까지 크게 기뻐하시며 웃으시는데 뭐 어찌되었든 다들 좋으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남편과 저의 대화 주제는 형님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런데 여보, 형님 말이야. 어른 모시고 살 분처럼은 안 보였는데 정말 의외이지 않아? 뭐, 형이 워낙 효자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형 뜻에 따라 줬겠지. 그래도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의외긴 해. 사실 난 처음에 그 옷차림 보고 너무 놀라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다니까. 눈 둘 곳이 없어서 밥 먹는 내내 음식만 보느라 나중엔 목이 다 뻐근하더라니까. 맞아. 당신 계속 고개 숙이고 밥만 먹었잖아. 나 그때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당신은 웃겼지? 난 진짜 아팠어. 어쨌든 다 좋다니 됐지 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나한테 관심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 형님도 계시니까 좀 나아지시겠지? 내심 기대했는데 저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야 말았죠. 형님은 말씀하신 대로 시댁으로 합가해 지내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형님과 지나치게 짝짝꿍이 잘 맞다 싶더니 둘이 합심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시댁에 혼자 가는 날이면 두 사람은 소파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입으로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둘째야, 그 설거지 다 하고 과일 좀 깎아오거라. 아가,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전 둘 다 먹고 싶어요, 어머님. 그래? 그럼 둘 다 먹으면 되지. 들었지? 사과랑 배, 둘 다 깎아오렴. 아, 형님, 전 사과랑 배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깎아 드시는 게 더 빠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참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 돌아오는 대답이 참으로 사람 할 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깟 과일 깎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네 형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니? 네 형님은 시부모들 모시고 살면서 평소에 쉴 새 없이 일만 한다. 그런 네 형님이 넌 불쌍하지도 않니? 나 같으면 네 형님이 돕는다고 해도 앉아서 쉬라고 하고 혼자 다 해줄 텐데 어쩜 저렇게나 게으르고 생각이 없는 건지. 그리고 넌 네 형님 일 많이 해서 손에 주부습진 생긴 것도 못 봤니? 그런 거 보고도 형님한테 뭘 해달라고 하고 싶어? 어머님, 저 여기 너무 따가워요. 약을 발라도 소용도 없고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할까 봐요. 그래? 조금 있다가 나랑 병원에 가보자꾸나. 영양제라도 맞아야 하나? 누가 보아도 목이 물려 힘차게 긁은 자국을 주부습진이라 우기며 저에게 일이란 일은 다 미루는데 개념 없는 사람끼리 힘을 합치니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형님 손톱에 곱게 얹어진 네일 장식마저 얄밉게 느껴졌어요. 그나마 가끔 있는 일이니 참고 넘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새 식구 핑계를 대며 주말마다 부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도 딱히 달가워하는 반응은 아니었지만 아버님까지 연락이 오셔 압박을 주시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가야, 이번 주 주말에 올 수 있니? 네? 그게요, 아버님. 제가 평일에 출근도 하고 야근도 많아서 주말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좀 오거라.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온 지가 언젠데 첫째네랑 너희 아직까지 서먹서먹하지 않느냐? 그게 자주 못 봐서 그래. 얼굴 익힐 때까지만이라도 자주 와주렴. 아가,
이합이 부탁이야. 네, 알겠어요, 아버님. 그럼 주말에 뵐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새 식구도 들어왔고 가족들이 있을 땐 일도 시키지 않는데 시댁 가서 밥 먹고 오는 일이 뭐 그렇게 미칠 지경이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남편과 시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의 좋은 마음을 싹 다 망쳐놓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죠. 제가 다 만든 음식을 형님에게 간을 보라고 시키시곤 마치 형님이 한 음식처럼 아버님께 드리는 건 약과였고 남편과 제 앞엔 나물, 김치 반찬만 밀어주시고 고기를 비롯한 각종 메인 음식은 나머지 식구들 앞에 몰아놓고 드시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남편을 챙겨주기 위해 젓가락이라도 들이밀 때면 참 뻔한 방법으로 절 제지하셨어요. 둘째야, 네 아버님 국이 입맛이 맞으신가 보구나. 가서 국 좀 더 떠다 드리거라. 네? 아, 네. 국만 더 드리면 될까요? 괜찮은데 당신도 참. 우리 며느리 밥도 제대로 못 먹게. 아가, 난 괜찮으니 앉아서 마저 식사하거라. 괜찮기는 아까부터 다 먹은 국그릇 바닥만 긁고 계셨으면서. 오늘 국이 맛있긴 하죠? 그거 당신 맏며느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끓인 거예요. 그러니 한 그릇 더 하세요. 당신이 맛있게 많이 먹어줘야 맏며느리가 더 힘내서 실력 발휘를 하죠.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럼 한 그릇 더 먹어야지. 아가, 미안하지만 한 그릇 더 부탁하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그냥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무시를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님과 저희 부부 사이는 아주버님의 결혼과 동시에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시집살이도 힘들었는데 거기다 형님까지 보태고 나서니 사이는 더욱 나빠지고 전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은 키워주신 정을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노력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어머님은 생전 남편에게 하지 않던 전화까지 해대시며 남편의 속을 긁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미치겠단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남편은 휴대전화가 울리기만 해도 미간을 찌푸릴 만큼 예민해졌고 전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기 시작하더니 30대 초반의 나이에 원형 탈모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어머님의 전화 공격에 폭발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예, 넌 그렇게 집에 오기가 싫으니? 네?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진짜 몰라서 묻는 게야? 너 어쩌다 집에라도 오는 날이면 도살장 끌려오는 소새끼 마냥 인상은 잔뜩 찌푸려서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다 가지 않니? 그렇게 오기 싫었으면 오지를 말든가. 이왕 왔으면 네 형처럼 살갑게 좀 굴다가 갈 순 없는 거니? 요즘 심심하세요? 뭐? 요즘 심심하시냐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갑자기 제 표정에 관심을 다 보이세요? 이때껏 제가 울든 웃든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살갑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실 거면 최소한 먹는 거로 차별은 하지 마시고 그 단어를 사용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랑 집사람 앞에는 풀떼기만 가득하고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어머니 식구들 앞엔 그야말로 진수성찬. 그런 꼴을 당하는데 어머니 같으면 웃음이 나오나요? 그 밥상 엎어버리고 싶은 거 어머니가 아끼는 그 세 식구 때문에 겨우 참아드린 줄이나 아세요. 너 지금 밥상을 엎어버린다고 했니?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아무리 네 친엄마가 아니라지만 내가 널 끼고 키운 게 몇십 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니? 내가 이런 꼴이나 보려고 널 지극정성을 다해 키운 줄 아니? 지극정성이라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지극정성과 제가 알고 있는 지극정성이 참 많이 다른가 보네요. 제가 아는 지극정성이란
어머니께서 형한테 쏟은 그 정성을 보고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한텐 그냥 방치했다는 말이 더 어울리진 않을까 싶은데요. 너 참 말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아주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난 누가 뭐래도 너희 형제 차별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다. 너희 둘 다 내가 낳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인 건 같은데 내가 왜 두 아들을 차별두며 키우겠어?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긴 한데 어머니는 그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참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이참에 도대체 왜 그렇게 저한텐 모질게 대하셨는지 이유라도 떠오르시면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차별하시든 무관심을 주시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제 집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저 못 참습니다. 그런 취급이나 받으라고 저한테 시집 오라고 한 거 아니고요. 그런 취급 받을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형수님이랑 집사람 차별해서 대하시면 저 다신 그 집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들어가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남편은 언성을 높이며 폭발해버렸고 전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멋있으면서도 불안했어요.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은 어머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기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말을 어떻게 전하신 건지 크게 화가 나신 아버님께서 전화하셨고 그날 남편은 아버님과도 언성을 높이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네 엄마가 저렇게 서럽게 울어? 다 들으셨으면서 뭘 또 물으세요? 다 들었더라도 네 상황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말해봐. 도대체 네 엄마랑 왜 그렇게 싸웠는지 말이다. 이때껏 잘 참던 네가 이번엔 참지 않은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면 믿기는 하실 거예요? 아버진 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 편이셨잖아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편 내 편을 따지는 게야? 제가 오죽하면 이 나이 먹고 편을 따지겠어요. 하긴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괜한 어리광을 부렸네요. 그런데요, 아버지,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참기만 했을까요? 저도요, 말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울기도 해봤는데 아무도 제 이야긴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니까 입을 닫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순간에도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고요. 아휴, 이 녀석아, 나도 다 알고 있다. 네 엄마가 너보다 네 형에게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거. 그건 너도 알다시피 네 형이 장남이기도 하고 워낙 살갑게 구니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도 지금부터라도 네 엄마한테 마음을 좀 열고 살갑게 굴면 얼마나 좋아. 또 제 잘못이죠. 어머니는 저한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대해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버려서 어머니한테 배은망덕하게 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께도 둘째 아들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동안은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저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고요. 뭐야? 지금 부모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그 말인 거야?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닌데 그러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똑 닮은 부자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나고야 말았어요. 하루에 부모님과 다 싸워버린 남편은 여러모로 마음이 허한지 제 품에 와서 안기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 둘을 마음으로 품어준 아내를 탓할 수도 그렇다고 상처받은 마음을 뿜어내는 아들을 탓할 수도 없는 아버님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참 그날은 아버님이 원망스럽더군요. 제 품에 안긴 남편은 이윽고 눈물을 흘렸고 그날 밤 저흰 함께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아버님과도 감정의 골이 꽤 깊더라고요. 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깊은 한숨만 쉬던 남편은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잠이 든 남편을 확인하고서 전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전 그렇게 누구라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 대문이 보이는 순간 어머님과 형님이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다정한 두 사람을 보는데 준비했던 말들이 한 글자도 생각이 안 나더군요. 그야말로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는데 나쁜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그 상태로 마주했다간 두 사람의 맹공격에 어버버하고 당하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골목길로 몸을 숨겨 큰 상자들 뒤에 숨어 있는데 어머님과 형님이 무어라 대화를 하며 걷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지 걸음을 멈추고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숨었던 터라 두 사람과의 거리가 꽤 가까웠고 지은 죄도 없는데 왜인지 들키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며 몸을 잔뜩 웅크리던 그때였어요.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얼마 후 둘은 멀리 사라져갔고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죠. 전 일단 비어있는 시댁에 들렸다가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꽤 긴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모든 이야기를 남편에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하려 애썼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일단 기다려보라며 제가 시댁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가지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옷 입어, 나가자. 전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했습니다. 남편은 외출 채비를 마친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엔 여느 주말과 다름없이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죠. 다른 것이 있다면 굳은 표정의 아버님과 그런 아버님의 눈치를 살피는 아주버님이었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뭐가 그리도 좋은지 봄날에 머리에 꽃 하나 꽂은 미친 여자들처럼 하하호호 신나 있더라고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해맑음에 절로 혀끝이 차지더군요. 저희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님은 가족 모두를 한자리로 모았고 그제야 저희를 발견한 어머님과 형님은 입을 삐죽이며 저희 맞은편에 앉았어요. 왔구나. 앉거라. 다들 여기 모여봐. 쟤들은 또 왜 왔대요? 당신이 불렀어요? 나 아직 둘째네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이런 자리 만들어도 내 마음 풀리지 않는다고요. 둘째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했잖아요. 어머님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따지듯이 아버님을 향해 쏘아붙였고 아버님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만! 그 입 좀 다물어.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나 안 되는 거야? 아니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게요 아버님. 무서워요. 너도 그 입 다물거라. 지금은 두 사람 목소리조차도 듣고 싶지 않으니. 화를 꾸역꾸역 참고 계시는 아버님은 남편을 바라보셨고 그런 아버님의 눈빛을 읽은 남편은 아까부터 품에 꼭 끼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 봉투엔 유전자 정보 연구라고 적혀 있었고 서류 봉투를 유심히 보던 어머님과 형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제가 두 사람을 피해 박스 뒤로 몸을 숨긴 날 제가 들은 충격적인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해꾼은 이제 완전 나가리 된 거야, 엄마?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보채지 말고 기다려. 뭐든 다 순서가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우리 딸은 즐길 준비나 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 진드기 같은 둘째만 몰아내면 이 집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니. 처음에 엄마가 볼 거 하나 없는 남자에다가 엄마 아들이란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을 땐 우리 엄마가 아주 아프구나 했는데 역시 우리 엄마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대단하고 존경해 엄마. 내가 생떼 같은 내 새끼인 너 떼놓고 남의 자식을 20년을 넘게 키웠는데
나한텐 땡전 한 푼 안 주고 자기 자식들 앞으로 다 물려준다니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남매끼리 결혼시킨 꼴이라 그게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떠니? 엄연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어쨌든 넌 네 동서나 더 괴롭혀. 더 힘들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된 이상 둘째네한테 한 푼도 흘러가게 둘 순 없지. 어떻게 해서든 둘째네랑 인연을 끊게 만들어서 네 남편이 이 집 재산 다 물려받게 만들어야 한다고. 알겠어? 그럼 나만 믿어. 나도 엄마 그렇게 집 나가고 아빠도 일찍 죽어버리고 고아로 산 지난 세월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겠으니까. 고아는 무슨? 엄마가 몸만 여기 있었다 뿐이지 야금야금 너한테 해준 돈도 꽤 될 텐데. 그땐 그 돈이 엄청 많아 보였는데 이 집에 들어와 보니 푼돈이더라고.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 재산 다 차지하고 말 거야. 당연하지. 둘째랑 영 끊고 나면 그 재산 누구한테 다 가겠니? 당연히 장남인 네 남편한테 다 가지. 넌 그냥 그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아. 어휴, 이런 당연한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 노인네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 빨리 갔다 와서 또 밥 차려야지. 나이도 많은 노인네가 쓸데없이 입맛만 좋아서는 무슨 밥을 그렇게 먹니? 아주 귀찮아 죽겠어. 운은 얼마나 좋은지 그 흔한 교통사고도 안 난다니까. 하여튼 그 노인네 명줄도 길어.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형님은 어머님의 첫 번째 이혼을 할 당시 데리고 오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딸의 남은 가족이었던 전 남편이 죽자 어머님은 남몰래 시댁의 재산을 빼돌려 딸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뭐 그것까지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하나뿐인 딸이 고아가 되어 이 험한 세상을 혼자 힘들게 살게 생겼는데 엄이라는 사람이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는 없었을 그 맘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실 재산이 탐나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놓다뇨. 하물며 가족들을 속이고 어머님의 친딸을 며느리로 끌어들이다뇨.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상식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뒤로 무슨 말이 더 오갔지만 멈췄던 걸음을 이어가며 나눈 대화라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더 듣지 않아도 뻔했으니 위험을 감수하며 두 사람을 뒤쫓을 필요가 없었어요. 전 그 길로 시댁으로 들어가 어머님과 형님의 칫솔을 챙기고 여유분 칫솔을 찾아두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턴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상황이 흘러갔죠. 남편은 아버님과 따로 만나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이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했던 이유 모를 차별과 아버님과 남편 사이에서 이간질하던 어머님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추악한 어머님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된 아버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말씀하셨어요. 얼굴 보니 이게 뭔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아는 것 같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말해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까지 벌인 것이야? 아버님의 호통에 형님은 고개를 푹 숙였고 어머님은 바로 무릎을 꿇으시곤 빌기 시작하셨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난 당신하고 결혼해서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지내는데 아빠가 갑자기 죽고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내 딸이 너무 눈에 밟혀서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품에 끼고 키우고 싶은데 차마 말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첫째랑 결혼까지 시키게 됐고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저 불쌍해서 그랬어요. 아버님은 그 순간 제가 보내드렸던 녹음 파일을 켜셨고 모녀의 추악한 대화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을 당시 전 녹음을 했었고 처음부터 녹음하지 못한 탓에 내용은 짧았지만 남편을 고립시켜 연을 끊어버리겠다는 내용, 아주버님께 모든 재산이 가게 되면 내 딸은 떵떵거리며 살면 된다는 내용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으니 모녀의 계획은 알고도 남았죠.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혀를 차며 아버님의 명주를 걱정하는 부분에선 어머님과 형님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빼며 싹싹 비는데 불쌍하기는커녕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조금 전까지 그저 불쌍해서 그랬다고 하더니 이젠 변명거리도 없는지 그저 잘못했다며 울더군요. 형님은 아주버님께 매달리고 있었고요. 여보, 나 버릴 거 아니지? 우리 사랑했잖아. 난 그저 엄마한테 속아서 그랬어. 내가 진짜 돈만 보고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런 짓까지 한 거지. 내 말 믿지? 나 믿지? 나 안 버릴 거지? 사랑?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행동 다 사귀고 기만이야. 내가 이거 소송 걸잖아? 너 그러면 바로 잡혀가. 알고는 있어? 그런 상황에 사랑 타령해 하고 싶어? 사기? 기만? 나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거 몰라, 여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거야? 나 사랑하잖아. 아니, 사랑했잖아. 사랑? 비슷한 거 하긴 했지.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내 눈앞에서 널 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리고 소송 같은 건 안 할 거니까 그 대신 내 눈앞에 다신 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일 생각조차 하지 마. 이건 부탁 아니고 협박이니까 잘 새겨듣고. 알겠어? 아주버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형님은 더 거세게 아주버님의 바짓가랑이 붙들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아주버님은 거칠게 형님을 밀쳐내셨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더욱 크고 서럽게 울며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아버님과 아주버님은 그런 두 사람에게 더는 듣고 싶은 말이 없으신지 두 사람을 끌어다 밖으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님은 눈물까지 보이시며 남편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하셨어요. 지훈아, 내가 미안하구나. 내 진작 그 여자가 치훈이 너에게는 유달리 모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나서서 무엇라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두 사람도 정을 붙일 거라고 했던 게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주겠니? 용서라고 할 게 있나요? 가족끼리? 저도 지난번에 버릇없게 굴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진심은 아니었으니 마음 푸세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님은 뜨겁게 화해하게 되었고 계획대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어요. 저도 뒤늦게 한 사실인데요. 서류 봉투 안엔 아무것도 적힌 것이 없는 A4 용지만 몇 장 들어있더라고요.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과 남편은 봉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어머님과 형님을 잡을 덫을 만든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봉투에 적힌 유전자 3글자를 보는 순간 이 계획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형님은 아버님,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셨고 이 막장 드라마와도 같은 상황이 끝난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어머님이었던 사람은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저에게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가, 잘 지냈니? 전 덕분에 잘 지내요.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용건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아가야, 네 형님, 그러니까 내 딸이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연락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 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에휴. 그래서요? 하소연이나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다, 아가. 내가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 내가 갈 곳이 생길 때까지만 너희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되겠니? 네? 뭐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서 사시겠단 이 말씀이세요? 그래. 그동안의 정이란 게 있지 않니? 그래도 내가 네 남편을 무려 20년 넘는 세월을 키운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평생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단다. 그저 갈 곳이 정해질 동안만 신세 좀 지잡구나. 순간 이 여자가 드디어 정신줄을 놓고 미쳐버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이토록 뻔뻔하게도 할 수가 있는지 전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터져 나오는 실소를 참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잘 들어요? 제가 아줌마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데 왜 아줌마를 제가 모셔야 하죠? 잊고 계시는가 본데 우리 엄연한 남이에요. 참 뻔뻔하시기도 하네요. 그이한테 아줌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재산에 눈멀어서 가족 간의 영까지 끊어놓으시려고 했다고요. 그렇게까지 하셔놓고 오갈 곳 없으니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요? 꿈도 참 야무지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돈 좀 드린 걸로 아는데 그 돈은 어떡하시고 이러시는데요? 많진 않아도 그 돈으로 사실 곳 정도는 충분히 얻으실 텐데요. 아줌마?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너 이러니까 예뻐할 수가 없었던 게야. 그리고 다 지난 얘기 지금 다시 끄집어낸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넌 어쩜 애가 한결같이 독하니? 나 같으면 이런 처지가 된 내가 불쌍해서 먼저 나서서 모신다고 했을 텐데. 넌 모신다고 하기는커녕 뭐? 아줌마? 네, 아줌마. 그래요. 저 독하고 못돼 먹어서 아줌마하고 더는 할 말 없으니까 아버님이 드린 돈으로 원룸을 얻어 사시든 찜질방을 가시든 알아서 하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원룸? 찜질방? 너 진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니? 내가 이 나이 먹고 원룸이나 찜질방에 가서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요? 길거리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 비하면 나쁜 처지는 절대 아니실 텐데요. 그리고 앞으론 저한테나 남편한테나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아버님께 다 말씀드려서 쥐고 계시는 그 돈 다 뺏어올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에게 대차게 까인 전시모는 폭이란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주버님께도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용건은 뻔했죠. 아주버님께 집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원룸이나 찜질방에선 죽어도 살 순 없으니 지난 20년간 키워준 값으로 40평대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다고요. 40평대 아파트가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참 대단하긴 대단하신 분이라 했네요. 그 뻔뻔한 요구를 들은 아주버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바로 아버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고 아버님은 전 시모에게 연락을 해 다시 이런 연락을 한다면 그나마 줬던 돈을 다 뺏겠다고 단단히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또 연락이 왔냐고요? 아니요. 그 돈이라도 챙겨야 했던 전 시모는 아예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혹시나 싶었는지 번호도 바꿔버리시고요. 잠적한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전 시모의 딸. 그 여자의 소식은 의외의 장소에서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친구 중 물류센터 직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형님이었던 사람 이름이 박은주 맞아? 박은주 맞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요즘 쿠팡에 일용직 알바 오는 여자가 있는데 낯이 이상하게 익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글쎄 네 형님인 것 같은 거야. 아니 왜 한동안 네 카톡 사진 너희 가족 사진이어서 내가 자주 봤었잖냐. 박은주. 맞네, 맞아. 그 여자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어, 일용직으로. 어머, 진짜니? 그렇지 않아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사나 싶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네. 일하는 것도 아니지. 성실하지도 않은 사람이 일까지 못해서 일손 부족해서 진짜 급한 날 아니면 일하러 오지도 못해. 일용직도 사람 가려가면서 받아 얘. 그 여자 하는 꼴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밥 빌어먹고 살긴 참 힘들겠더라. 몸 쓰는 일은 몸 써야 돼서 싫고 머리 쓰는 일은 머리 아파서 싫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여자 캐릭터도 보통 아니더라니까. 여러모로 잘 이혼하셨어. 네 남편 형. 아주 집안 말아먹을 사람이더라니까.
그래서 요즘은 안 와? 안 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못 오는 거지. 뭐 어제는 급해서 부르긴 했는데 하는 꼴 보니 한동안은 또 못 올 것 같더라. 자긴 계속 일하고 싶다고 신청은 하는데 이딴 식으로 하면 다신 못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평생 일용직이나 기웃기웃할 게 뻔하다 뻔해. 아니지. 일용직도 힘들 수도 있겠다. 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더라고. 그렇게 싸워. 그냥 막 싸워. 여기저기 시비도 잘 걸고 시비도 잘 걸리고. 하여튼 또 그 여자 일하러 오면 또 말해줄게. 친구 말을 들어보니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인생 살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하네요. 그런 날이 과연 올 줄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시댁 사건도 끝이 났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며 저런 일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막장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그 사건 이후 이제 결혼 생각은 없다며 아버님께 물려받은 회사에 몰두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계실 때보다 매출이 오르는 것을 보면 아주버님 능력이 대단하시긴 한가 보더라고요. 아, 참고로 남편에게도 회사로 들어오시길 권하셨지만 남편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관심도 능력도 없다며 확실히 못 박았죠. 아버님은 그런 남편을 많이 아쉬워하시며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과 시골의 땅을 좀 주셨어요. 그렇게 대충 재산 정리를 하신 아버님은 요즘 저희보다 더 바쁘신 삶을 지내고 계세요. 어느 날부터 경로당에 다니시더니 거기서 사귄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맛집도 다니시느라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그 사이 저희에겐 남편을 뚝 닮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지금은 5살인데 크면 클수록 아버님이 보이는 것이 유전자의 힘이란 참 대단하구나 싶어요. 3대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한 핏줄이구나 싶을 정도로 체형, 걸음걸이가 닮았어요. 아, 그리고 저흰 아버님이 주신 땅에 집을 지을 계획이랍니다. 그 집에서 온 가족들과 다 함께 모여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모여 살다 보면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워낙 큰일을 겪었다 보니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행복하게 살아볼 테니 다들 응원해주세요. 이로써 제가 드릴 말씀은 끝이 났네요. 다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험한 세상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연글을 쓰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계획은 최대한 철저하게 결혼 후에 하라는 거요. 저와 남편이 애가 생겨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물론 애가 생겨서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저처럼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잘못하면 정말 지옥 문 앞까지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만나서 예상하지 못한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저도 어렸고 아이가 그렇게 쉽게 생길 줄 몰랐죠. 남편은 얼굴도 잘생겼고 옷도 잘 입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도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찝적대고는 했어요. 애가 생겨서 결혼하게 됐을 때는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나쁜 소리도 많이 들었었죠. 그래도 남편은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게 싫었던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제 아이를 책임져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런 남편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 싫어하셨어요. 아들 임신시켜서 앞길 막는 여자라며 처음에는 그 애가 내 아들 애인 거 확실하냐며 친자 검사까지 하자고 하셨거든요. 애가 태어나고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저를 부정한 여자로 만들고 제 아이를 혼외자처럼 만들 것 같았거든요.
검사를 하고서야 아이에 대한 공격은 멈추었지만 여전히 저를 향해서는 날선 공격을 퍼부었어요. 본인들 눈에는 차지도 않는 며느리, 그게 저였던 거예요.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수십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며느리 취급 안 한다면서도 일이 생기면 불러서 일 시키고 돈 내야 할 거 있으면 돈도 달라고 윽박지르고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학업도 꼬이고 취직도 꼬인 사람이었죠. 애가 3살이 될 무렵이 되어서야 제게 시간이 주어졌죠. 아이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려 했었지만 이상하게도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어요.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겨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2가지 있었거든요. 바로 외모를 가꾸는 것과 명품에 대한 사랑이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있었고 저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일했어요. 살뜰하게 살면 그래도 조금은 저축할 수 있는 만큼은 벌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치가 저희를 점점 올가매는 거예요.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투잡까지 뛰는데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빚이 늘어서 결국에는 집을 팔고 허름하고 낡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5년 차에 남편은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캠핑이었죠. 한창 캠핑 붐이 일어날 때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비싼 캠핑 장비를 사들이더라고요. 혼자 즐길 거라면서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도 사들이는 걸 보고 저는 저와 아이를 위해 사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와 아이는 제일 처음 캠핑에만 같이 가볼 수 있었어요. 그 뒤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남편 혼자서 다니게 됐어요. 여전히 캠핑 장비를 사느라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저는 몇 번이고 말했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사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알았어 하면서 흘려넘기고는 여전히 비싼 물건을 샀어요. 캠핑은 한 달에 1번 정도 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2주에 1번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매주 주말에 캠핑을 하러 갔어요. 사실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힘드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남편에게 더 이상 캠핑 장비를 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보내준 거였거든요. 사건이 터진 건 캠핑을 다니게 된 지 5달째 되던 날의 평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연차를 쓰고 건강검진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이 보느라 건강검진을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하게 돼서 급히 연차를 쓰는 바람에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한 연차였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검진을 하고 나오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군요. 시간을 보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남편 회사가 근처에 있었으니 오랜만에 남편과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싶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밥 먹을 시간 없다며 전화를 뚝 끊더군요. 바쁜가 보다 싶어서 남편 회사 앞에서 발길을 옮기는데 남편 회사 동료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분도 밥 먹으러 나오는 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니 그 사람도 인사를 해오며 이상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오늘 그 친구랑 같이 캠핑 가시기로 했다면서 여행 취소됐나요? 그 말에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필사적으로 하며 물었죠. 아, 남편이 캠핑 간다고 하던가요? 연차는 내일까지일까요? 아니요, 하루만 썼던데요. 평일날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가까운 데 간다더니 결국은 못 갔나 보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도 있네요. 그런데 남편이 캠핑 가는 이야기 많이 하나 봐요. 네, 매번 와이프랑 갔다고 자랑해서 저희 와이프가 좀 보고 배우라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모를 수가 없죠. 저한테 말도 없이 연차 쓰고 캠핑을 갔고 집에서는 양복을 입고 나갔으니 저를 속일 의도였던 거잖아요.
저한테 숨길 게 없으면 캠핑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하고 당당하게 나갔을 테니까요. 게다가 매번 와이프랑 갔다니 저희는 처음 한 번 빼고는 간 적이 없는데 말이죠.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양복을 입은 채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 차량 앞으로 가서 트렁크부터 열었어요. 캠핑 장비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뭐 하냐는 말은 무시한 채 캠핑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다 열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죠. 여자들의 화장품 파우치를요. 5달 동안 몰래 만나다 보니 안 걸릴 거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가져갈 생각이 없었는지 그게 그 자리에 떡하니 있더군요. 제가 그걸 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거 뭐야? 어떤 년이랑 바람이 나서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 만나. 남편이 잠시 당황하더니 눈알을 굴리더군요. 이번에 친구 부부가 왔었는데 친구 부부네 와이프가 쓰던 거야. 여기에 들어가 있을 줄 몰랐네. 거짓말 그만해. 친구 부부랑 캠핑을 갈 거면 캠핑 간다고 말하면 되지. 나한테는 일하러 가는 것처럼 양복 입고 가놓고 연차 쓰고 캠핑을 가? 그리고 돌아올 때도 봐. 당신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네? 나 속이려고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바보야? 등신이야? 언제부터 만났어? 어떤 년이냐고. 진정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끝내고 가. 집에 들어가서 애 있는 앞에서 너희 아버지 바람났다 하고 이야기하면 애가 좋아서 박수치겠다. 그치? 애한테 무슨 상처 주려고 집안에서 이야기하재? 정신이 나갔지? 여자랑 바람나니까 애도 와이프도 눈에 뵈지도 않지? 그런 거 아니야. 진정 좀 하라니까. 내가 바람핀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왜 없어? 너 캠핑 갈 때마다 와이프 데리고 간다고 했다면서. 내가 너하고 캠핑 딱 한 번 해봤어, 이 나쁜 새끼야. 그 비싼 캠핑 장비 여자 만나려고 샀어? 누구는 생활비 쪼들려서 투잡 뛰는데 누구는 생활비 아껴서 여자 만날 때 쓸 장비 사고 있고 내가 속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한바탕 속에 있는 말을 다 토해내고 나니 남편 놈은 얼굴을 굳히고 당분간 따로 있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댁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가면 용서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며 시댁으로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시댁에서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오니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늘 같은 남편을 왜 쫓아냈냐고 난리를 피웠어요.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누가 하늘 같은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내? 네가 이럴 자격이나 있니? 애 하나 가진 걸로 우리 집에 들어와 눌러붙은 너한테 우리 아들 함부로 대할 자격 없어. 어디서 저런 모자란 게 들어와서 아이고 내 팔자야. 저도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죠. 네, 그 하늘 같은 남편이 다른 년이랑 바람을 5달 동안 피우고 오늘 저한테 거짓말 하다가 들켰거든요. 평일날 일까지 쉬어가며 여자 만나다가 걸리더니 시간을 좀 갖자며 먼저 시댁으로 간 게 그 하늘 같은 남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저한테 전화해서 이 난리예요? 이 집안은 바람 피워도 하늘 같은 남편이면 다 용서가 되나 보죠? 뭐? 야, 우리 아들 바람핀 증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너 같은 년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을 필 만도 하지. 네가 뭐가 잘났어? 어? 예쁘기를 해, 돈이라도 잘 벌어.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눈치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지? 결혼시켜주니 시댁이 우스워? 증거는 차고 넘쳐요. 캠핑 장비 안에 여자 물건이 가득하던데요. 어떤 년인지 잡히면 남편이랑 둘이 묶어서 불륜 남녀라고 온 마을에 소문내고 다니려고요. 제가 못생기고 돈도 없고 시댁도 별 볼 일 없고 눈치도 없어서 그런 식으로밖에 일 처리를 못하거든요. 꽥 소리 지른 저는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집에 있던 캠핑 장비들을 모두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버렸어요.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인데다가 남편 새끼랑 상간녀가 얼마나 곱게 사용했는지 좋은 가격에 팔아제껴서
그나마 마음이 편했죠.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 팔고 나니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캠핑 장비 사라진 걸 보곤 화를 내더군요. 여기 있던 장비 다 어쨌어? 팔았다. 왜? 너 여태껏 우리 집에 생활비 안 줬어. 다 팔아도 그 생활비 반도 안 나오더라. 당신이 안 준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안 아까울 거야. 어차피 있으면 여자나 만나러 다닐 때 쓸 장비 뭐하러 집에다 놔둬? 그게 다 얼만데 그렇게 후려쳐서 받았어.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아닌 건 네가 저지른 불륜이지. 앞으로 캠핑 장비 사들이기만 해봐. 네가 또 바람 피우는 거라 생각하고 내가 손수 오는 족족 다 분지르고 태워버릴 거니까. 알았어. 앞으로 안 사면 되잖아. 그리고 그 여자랑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 지금 여기서 그만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당신이 아니라. 왜 네가 여기서 뭐가 되는 것처럼 구는데? 그냥 이참에 헤어질까? 나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질렸어. 나도 내 새끼랑 느긋하게 카페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저녁에 같이 뒹굴면서 살고 싶어. 돈 없어서 매번 저녁마다 투잡 뛰러 나가는 마누라 놔두고 개집질을 하는 남편을 보고 어떻게 열이 안 받고 화가 안 나? 너라면 화 안 나겠냐? 알았어.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더 이상 여자 안 만날 거고 오로지 우리 가정에 충실하고 딸하고 당신한테 잘할게. 그럼 됐지? 갑자기 이렇게 사과하고 다 끝내자고?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신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래요 괜찮아 하고 말할 줄 알았어? 사과는 내가 원할 때 받아줄 거야. 그 전까지는 나한테 사과하지 마. 저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의심만 더 들었죠. 남편 놈이 왜 여자랑 이렇게 바로 헤어졌을까 싶었거든요. 이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여자랑은 재미만 보고 싶었던 건가? 하고요. 남자들이 바람나면 마누라한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3일 만에 모든 게 끝나 있었잖아요. 그럴 거면 남편이 그렇게 공들여 만났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뒤를 캐봤는데 정말로 만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는 저와 아이에게 눈에 띄게 잘해줬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니 저도 용서할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여자 문제가 또 터졌거든요. 첫 외도 문제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의 태도가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쎄하다는 느낌 아시죠? 뭔가 눈에 띄게 변한 건 아닌데 가끔씩 저와 아이를 방치하는 느낌이 들거나 냉정하게 끊어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더 그게 심해지면서 이혼 직전에는 완전 남처럼 대했거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운이라도 떼면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버리니 대화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의 대화를 시도한 끝에서야 남편이 왜 그러는지 알게 됐어요. 요새 왜 이렇게 날카롭게 굴어? 내가 뭐라도 알아야 신경을 쓰지. 애한테도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 화난 거라도 있어? 아, 이제 그만하자. 나 당신이랑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이제부터는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고 싶어. 뭐? 사랑? 당신 미쳤어? 당신 유부남이야. 애 딸린 유부남. 그런데 무슨 사랑이야? 그거 사랑 아니고 불륜이거든? 와, 대단하다, 대단해. 결국은 바람을 또 피우네? 바람 피우는 거 아니고 사랑.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법대로 하자면 법대로 해. 나는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거라서 솔직하게 말하면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거든. 정말 네가 미쳤구나? 뭐? 결혼? 지금 결혼 상태인 네가 결혼? 내가 쉽게 이혼해 줄 것 같아? 어떤 년인데 내가 얼굴이나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떤 년이길래 남의 남자를 꼬셔서 이혼까지 하도록 만들어? 남편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며 저한테 소리 지르더군요. 그걸로 누구를 만나? 당신 거울 좀 보고 살아. 내 옆에 있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기는 해? 얼굴이 못생겼으면 꾸미고 다니기라도 해야지. 완전 아줌마 꼴에 옷은 다 늘어져서. 내가 여태껏 참고 산 것만도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이 뭘 참고 살았는데? 나쁜 새끼야. 나도 너처럼 생활비 안 쓰고 화장품에 옷에 미용에 썼으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어. 내가 살림하느라 고생할 때 옆에서 얼굴 두드리며 치장만 열심히 하던 주제에 뭐? 참고 살았다고? 마누라가 돈 벌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만 보니 진짜 쓰레기 아니야. 그래, 쓰레기 할게. 그러니까 이혼해줘. 최대한 빨리. 남편은 저와 부딪히는 걸 피하며 무조건 이혼하자고 달려들더군요. 그 길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시댁에 들어가서 살던지 상간녀 집에서 같이 살던지 하겠죠. 분노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저는 일주일 연차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남편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이틀째가 돼서야 저는 상간녀를 보게 됐어요. 정말로 저와는 정반대의 여자였어요. 예쁘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명품이나 명품에 준하는 브랜드였거든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는 남편과 함께 유유자적하게 쇼핑을 하더라고요. 비싼 주얼리샵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기분을 참아냈어요. 마누라한테는 기념일에도 선물 하나 안 사주더니 저런 여자한테 빠져서 돈은 잘만 쓰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뒤를 쫓는데 두 사람이 큰 주택 앞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한 차례 안아주더니 남편은 자기 차를 끌고 떠났고 상간녀는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 현관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남편이 내려간 길 반대편으로 내려가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상간녀의 뒤를 쫓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남편에게 빅엿을 먹일 생각이요. 며칠 더 상간녀 뒤를 쫓던 저는 일주일 뒤쯤 남편을 불러냈어요. 긴 말 안 해. 이혼 다시 생각해. 나 정말로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다 정리하고 나랑 애 옆으로 돌아와. 그러면 용서는 해줄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 아빠잖아.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야 되는데? 당신보다 100배는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당신도 제발 그만하고 나 좀 보내줘. 이러면 당신만 곤란한 거 잘 알잖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매달려 있을 건데? 결국은 당신 발로 무덤 파고 들어가겠다는 거네? 좋아. 나도 나 싫다는 남자 붙잡고 살 정도로 뻔뻔하고 멍청한 여자는 아니니까. 그럼 나도 내 조건 들어주면 바로 이혼해 줄게. 애 친권, 양육권 나한테 주고 매달 양육비 보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나한테 줘. 어차피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로 위자료 하면 되겠네. 그거면 돼? 고작 그거 받겠다고 여태까지 그 난리 친 거야? 미리 말했으면 내가 알아서 챙겨줬을 텐데 뭘 그렇게 바락바락 악을 써. 애는 당신이 데려가. 어차피 그 여자는 애 필요 없대. 그리고 집도 당신이 가져가. 지금 당장 이혼 서류 내 앞에서 작성하면 나도 지금 당장 명의 변경해줄게. 그럼 됐지? 정말로 큰 소리치며 남편이 인심후한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이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웃으며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그러자 남편이 씩 웃더군요. 다 자기가 그린 대로 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지은 웃음이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웃음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집을 받았고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됐어요. 명의 이전해주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고요. 제가 남편에게 기분이 안 좋으니 이혼 결정될 때까지 떨어져 지내자고 했고 남편이 흔쾌히 나가준 거였죠.
그렇게 남편이 시댁에 돌아간 지 며칠 만에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잠깐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시댁에서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두둑한 걸 보니 돈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뭐죠? 뭐겠어? 위자료야, 위자료.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한테서 더 이상 질척대지 말고 깔끔하게 떨어져.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전처라고 말하고 다니지도 말고. 어기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3천만 원 요구할 거야. 요컨대 입막음용 값이었던 거죠.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잘못한 자식 새끼에 대한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니 머리가 어지랬죠. 하지만 저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집어들자 시모가 종이를 한 장 들이밀더군요. 각서다. 우리 아들 봐도 아는 척 하지 말고 애가 우리 아들 애라고 찾아오지도 말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전처라고 말하지 말라는 내용이야. 알아들었으면 각서에 지장 찍어. 저는 그것을 읽고는 한마디를 꺼냈어요. 죄송한데 여기 몇 가지 더 추가해도 될까요? 내용 듣고 결정하마. 이혼하고 나면 번복은 할 수 없다. 이 항목이랑 양육비는 꼭 줘야 한다. 아이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도 넣어주세요. 뭐든 꼼꼼하게 하는 편이 좋은 법이죠. 어차피 애는 필요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하고 양육비는 이혼해서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간 이상 지불해야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줄 때를 저도 대비해야 하니까요. 시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별로 해가 될 게 없는 내용이다 싶었는지 알겠다며 도장을 찍더군요. 그걸 보고 저도 지장을 찍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여태껏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모자라서 속을 썩이더니 마지막에는 그래도 기분 좋은 일 하나 해줬구나. 너는 우리 집이랑 안 맞았던 거야. 너한테 잘 맞는 남자가 어디 있을지도 모르니 잘 살펴보며 지내라. 하긴 우리 아들보다 더 대단한 남자는 못 만나겠지만 말이다.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겠니? 그러게요. 저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디서 복덩이 같은 여자가 굴러와서 여자나 밝히는 새끼 뒤치다꺼리 해준다고 하다니. 2천만 원은 제가 여태껏 이 집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고맙다는 말은 안 할 거고 어르신들도 생색내지 마세요. 그 돈만큼 사람 괴롭힌 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저도 이제야 이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올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며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마음에 아주 쏙 들기를 바랄게요. 저 같은 여자보다는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고 다니는 여자가 이 집 사람들하고 딱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제 말에 시부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니 화가 났던 거겠지만 저야말로 이 모욕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간 얻어먹은 욕이 얼만데 2천만 원으로 퉁을 치려 하다니 완전 도둑놈 신보잖아요. 어쨌든 두 사람에게 한바탕 쏘아주고 밖으로 나오면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각서에 나온 대로 잘 지켜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 놈은 걱정하지 말라며 너나 잘 지키라고 하고 각자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이 될 때까지 정말 조심스럽게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깨지면 제 계획도 깨지니까요. 상간녀와 남편놈이 깨쏟으며 알콩달콩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제가 줄 비곁이 두 사람에게 큰 타격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되자마자 남편부터 불러냈어요. 커피숍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놈이 살짝 놀란 얼굴로 쳐다봤어요. 남편놈이 마음고생을 시키지 않으니 저절로 시간이 넉넉해져서 잠도 잘 자고 꾸밀 시간도 돈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찍어 바르고 미용하고 예쁜 옷 사입었더니 저도
아줌마 때는 좀 벗겨진 모양이었죠. 많이 바뀌었네. 그거 보여주려고 나오라고 한 거야? 당신이 아무리 찍어 바르고 꾸며도 나는 당신한테 안 돌아가. 뭐래? 정신 나갔어? 당신이랑 나랑은 남보다 못한 사이야. 너 좋으라고 꾸민 거 아니거든? 착각도 적당껏 좀 해. 그럼 왜 보자고 했는데? 각서에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잖아. 급한 일 아니면 간다? 급한 일이기는 해. 하긴, 나보다는 당신한테 급한 일이긴 한데 필요 없으면 그냥 갈게. 나도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일어서는 신용을 하자 전 남편이 저를 급히 잡더군요. 무슨 일인데 그런 말을 해? 말해봐. 급한 일이란 게 뭔데? 내가 이런 말하면 또 당신한테 미련 못 버리고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이제는 진짜 남이고 나도 당신한테 아무런 미련도 없어.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한다고 나한테 득될 것도 실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당신이 내 아이 아빠라서 도와주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 나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랑 그년 미행한 적 있었거든? 근데 엄청 큰 주택에서 당신이 내려주고 항상 당신이 먼저 자리 떴지? 근데 그녀는 당신이 가고서도 그 문 앞에서 10분을 서 있더라고. 그리고 집에 왜 안 들어가나 싶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향하던데? 그 주택가에서 좀 많이 떨어진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약속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 뒤에도 쭉 그 여자는 그 주택에서 내려줘도 매번 똑같은 원룸 빌라로 가더라고. 출퇴근도 거기서 하던데?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맞지? 제 말을 듣는 동안 전 남편 얼굴이 시시각각 변하더군요. 이게 끝이야. 뭐 두 사람 간의 신뢰가 있으면 큰 문제 없는 일이지.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 끝이네. 갈게.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전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혹시 그 건물이 어딘지 기억해? 같이 좀 가줬으면 하는데. 저는 알겠다고 흔쾌히 말하고 전 남편을 데리고 상간녀가 드나들던 원룸으로 향했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전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었어요. 전 남편은 원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놔두고 가려다가 곧 있을 즐거운 만남을 위해 가지 않고 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상간녀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요. 빌라 입구에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나타나 상간녀 손목을 확 낚아채며 소리치더라고요. 너 뭐야? 여태까지 부잣집 딸인 것처럼 나 속인 거야? 네가 왜 여기서... 오빠, 여긴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잠깐 들른 거야. 아는 사람? 그러면 너 혹시 바람 났어? 다른 남자 만난다고 이 원룸에 드나드는 거야? 전 남편의 그 말에 상간녀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버벅거리며 전 남편 눈치만 보더군요. 말해봐. 너 바람 난 거냐고.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다른 남자랑 동거해?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잠깐 다니고 있어. 직장이 여기랑 가까워서 다른 곳 구할 때까지만.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너 부잣집 딸 아니지? 상간녀는 전 남편 말에 대답도 못하더군요. 남편이 그걸 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더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렇게 돈이 많은 년이 왜 나한테 결혼 준비 다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돈도 없는 년이었네. 우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도대체 뭐 믿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말 좀 해봐. 그게... 지금 걸치고 있는 것도 다 짝퉁이야? 너 설마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런 거 모으고 다닌 거였어? 그럼 너 직장도 거짓말했어. 너 대기업 다닌다며. 미안. 오빠,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걸 보니 제 짐작이 맞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상간녀가 돈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저랑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말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그 다 허물어져가는 집 명의에 애 친권, 양육권까지 싸그리 다 줘버린 거예요. 자기 무덤 파는 줄 모르고 말이죠. 삽질도 그런 삽질이 없었죠.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첫 번째 외도 때 남편이 금방 상간녀와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남편이 왜 이렇게 쉽게 끊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첫 번째 외도 상대가 그리 잘 사는 집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간보다가 아닌 것 같으니 헤어지자고 하고 저한테 다시 돌아온 거였죠.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벌어다 줄 돈으로 열심히 꾸미고 치장하려고요. 완전 나쁜 놈의 새끼가 따로 없어요. 마누라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두 번째 외도에서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를 만나서 옳다구나 싶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작업하고 저한테 이혼 선언까지 한 거죠. 그것마저 잘못 생각한 거지만요. 그 명품들이 짝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보죠. 하긴 마누라 돈으로 불륜하는 것부터가 참 바보 같은 놈이 하는 짓이긴 하잖아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건 본인이면서 상간녀에게 네가 속였다며 난리 피우고 이 남자는 불륜도 사랑이 아닌 계산적으로 하는 천하의 나쁜 놈인 거죠. 하긴 불륜을 사랑으로 해도 문제가 있지만 그마저도 계산이었으면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전 남편의 계속되는 추궁에 상간녀가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오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좋다며. 구질구질하고 다 늙은 아줌마 같은 마누라가 싫다며. 내가 오빠 옆에서 오빠 빛나게 해줄 사람이잖아. 지랄하네. 야, 돈도 없는 년한테 내가 무슨 관심을 가져. 부잣집 딸인 것처럼 거짓말해놓고 사랑한다고? 거짓말도 적당껏 좀 해라. 역겨워서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전 남편의 발언에 상간녀 얼굴이 확 굳어버렸어요. 그 예쁜 얼굴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나 버리겠다고? 결혼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그래, 너 나 속이고도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꿈 깨라. 어디서 쥐뿔도 없는 년이. 야, 내가 쓴 돈 다 내놔. 결혼식 취소 비용 다 내놓으라고. 오빠 돈 많다며? 그 정도도 처리 못 해줘? 설마 오빠 돈 없어? 하긴 이상하긴 했어. 마누라가 워낙 없이 살았잖아. 여태까지 마누라한테 돈 벌게 시키고 그 돈 갈취해서 그 비싼 물건들 사들인 거야? 미친놈. 결혼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네. 너 같은 놈한테 잘못 걸렸으면 당신 전처처럼 이혼할 때까지 돈 갖다 바치느라 일하다 늙어 죽었을 테니까. 결국은 전 남편도 상간녀와 똑같았던 거죠. 두 사람 다 돈이 많은 척을 했고 두 사람 다 돈이 많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살고 싶어서.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다 했다. 왜? 어쩔 건데? 어차피 다 들통나고 파혼까지 당한 마당에 내가 못할 건 뭐 있는데? 돈 많은 여자나 잡아가지고 팔자 펴려고 한 기생오라비 같은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지랄이야? 여자한테 빌붙지 않으면 명품도 못 사는 남자 같은 거 내 쪽에서 거절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디서 저딴 놈이랑 엮여가지고.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테니까 우리 집 앞에서 당장 꺼져. 상간녀 성격이 보통 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끄끄거리며 웃음을 참고 있었고 낭패한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정말 배를 붙잡고 웃고 싶었죠. 그래도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서 열심히 참아봤답니다. 그래도 웃음이 막아지지는 않았지만요. 상간녀가 자리를 뜨고 저도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잠깐 기다려봐.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당신도 봤잖아. 저 여자 나를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게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치만 엄청 해대는 여자고. 난 그냥 저 여자한테 당한 불쌍한 남자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소름 돋는다. 당신이 저 여자한테 하는 모든 말들이 당신한테 해당되는 일인 건 알고 있어?
당신도 나를 돈으로만 생각했잖아. 그리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치만 해대고 있고. 그 여자한테 당한 게 아니라 그 여자 이용하려다가 역으로 당한 거겠지. 말하면서도 자괴감 같은 건 안 드나 봐? 엄청 뻔뻔하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정말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게. 돈도 착실히 벌어서 생활비도 주고 사치도 안 하고 명품도 사지 않을게. 그러면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애도 아직 어리고 이혼은 아이 정서에도 좋지 않기도 하고. 아이 정서를 생각하는 놈이 애는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어? 정신 나간 놈 아냐?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로 들려서 결혼은 다시 못 해줘. 그리고 이럴 줄 알았던 저는 가방에서 각서를 꺼내 전 남편 앞에 들이밀었어요. 각서. 지장 찍고 도장 찍은 거 맞지? 이혼 번복 안 된다고 미리 이야기했어. 약속은 잘 지키면 좋겠네. 애 핑계 대고 재결합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너 같은 놈이 아빠라는 것보다 애 정서에 안 좋은 일은 없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쁜 영향 끼칠 것 같으면 미리 손절하는 게 애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칼같이 끊는 제 말에 전 남편이 그 앞에서 황급히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제발. 아니면 집만이라도 둘이서 나누면 안 될까? 아니면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도 돌려주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내 입단속 시키면서 젊고 돈 많은 여자랑 미래를 꿈꿀 때는 넙죽넙죽 잘만 주더니 결혼 하나 못하게 됐다고 줬던 걸 뺐니? 욕심도 많아. 당신이 준 집은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더 이상 손 못 대. 그리고 양육비 안 주면 월급에서 빼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하고. 전 남편을 뿌리치고 나가는데 뒤에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용서해달라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용서를 빌어요? 다 거짓부렁이인 거 티가 나는데 말이죠. 용서? 돈 많은 여자 잡아서 호강할 줄 알고 다 쓰러져가는 집 선심 쓰듯이 던져줄 때는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으면서 시댁에서 한술 더 떠서 돈으로 깔끔하게 저와 아이라는 존재를 털어내려 할 때도 미안한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던 놈이 말은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제가 용서할 리가 없잖아요. 억울해서 화병이라도 걸려서 골골대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용서를 빌기는 왜 비냐 이 말이죠. 결국 전 남편의 재혼은 영원히 물 건너 가버렸어요. 상간녀가 직접 전 남편 직장에도 소문을 다 낸 데다가 이번 일로 첫 번째 외도까지 들통나버렸죠. 그때 저와 대화했던 그 직장 동료가 회사의 이야기를 다 퍼뜨린 모양이더라고요. 저와 대화할 때 제 모습이 이상했다는 걸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야 그 직장에 안 다니는 외부자이니 굳이 신경 쓸 일 아니지만 당사자는 좀 다르잖아요? 자기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들에게 경멸어린 시선을 받는 게 힘들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했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돈 많은 여자 꼬셔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허세 가득한 SNS는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잘 될 리가 있나요? 집도 없이 시댁에 얹혀 사는?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고 외도 상대와도 파혼한 남자가 잘 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리고 그렇게 전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던 시댁에서도 1년이 다 지나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애미냐? 긴 말 안 하겠다. 애 데리고 다시 돌아와라. 기회는 2번 안 준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다시 와.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뜬금없이 전화하셔서 애미라니.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아니지, 남보다 더 못한 사이죠. 그런데 왜 제가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을 우습게 보시는 모양인데 기회는 그쪽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줘야 하는 거죠. 저는 줄 생각도 없긴 하지만 기분은 무척 상하네요. 저는 아직도 어른께서 직접 작성해서 주신 각서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각서대로 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다 해도 너보다 잘난 건 사실이야. 그리고 넌 싱글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그거 아무나 못해. 너 같은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얼른 이 집에 돌아와. 걱정 안 해주셔도 열심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니까 괜찮고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아드님한테나 신경 써주세요. 아참, 양육비는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주라고 전해주세요. 각서, 기억하시죠? 어기면 위자료 3천만 원이에요. 어차피 지장에 인감까지 찍었으니 어기지는 않겠지만 걱정은 좀 되네요. 전화와서 오라고 하는 거 보니 그 사람 발등에 불 떨어진 모양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더 이상 엮일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좋은 며느리 만들어주세요.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처가도 별 볼 일 없고 눈치까지 없는 며느리 뭐하러 다시 맞이하려 그래요? 집도 없고 여전히 어른이랑 같이 살면서 이혼과 파혼을 한 번씩 한 아들인데 그에 걸맞는 며느리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요.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기분이 더러워져서 안 되겠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착한 어른이랍니다. 다만 제 심장에 비수박아서 비틀어 짜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의범절 지켜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저와 그쪽 집안과의 악연은 끝을 맺었어요. 정말 길고도 질긴 악연이었죠.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겪지 않았겠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견뎌낼 수 없었겠죠. 그 아이는 지금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아이가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면 차분하고 진지하고 교육적인 말로 이야기해 주려고 미리 사연글을 쓰면서 정리해봤네요. 여전히 떠올리면 욕이 나올 것 같은 날들이었지만 마지막에 선사한 엿 덕분에 조금이나마 맺힌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글 읽는 분들께서도 조금은 시원한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